레이 피셔라는 통계학자가 선형 판별 분석 모형을 처음에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예제 데이터예요. LDA.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SVM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구분하는 이쪽에 분리선이 있고 거기 한계선이 이렇게 두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이게 SVM을 나타내는 그런 노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SVM 모델을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SVM 모델이 얼마만큼 잘 이 세 가지 곳곳의 종류를 구분하는지를 한번 적용해서 교차표나 이 음성 노드를 이용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세요. 소프트웨어는 다 되셨나요? 제가 그 올려드린 그 인증 코드 가지고 깝깝한으로. 예? 깝깝한으로. 아니 그러니까 인증 코드로 액티베이트 되나요? 네.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그 설치 프로그램을 그냥 카피해 놨으니까 먼저 보내드린 거하고 같은 건데 혹시 그런 경우 간혹 가다가 이게 보면 얘가 그 평가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라이센스 코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게 추가 라이센스 코드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지우고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시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보시면 세 종류의 붓꽃 데이터예요. 세 종류의 붓꽃 데이터라서 세 종류의 붓꽃 데이터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라는 세 가지 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폭, 꽃잎의 길이, 꽃잎의 폭이라는 네 가지 X를 가지고 분류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형 노드를 입력을 하시고 실제 우리가 붓꽃의 종류라고 하는 스피시스가 목표 필드가 되는 거고 아이디는 물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지 X를 가지고 과연 세 종류의 붓꽃이 잘 구분되는 분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고 여기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게 한 번에 식을 찾아지질 않아요. 한 번에 식을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기는 정지 기준이 지금 이제 단순으로 하면 모든 게 얘가 디폴트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거고요. 고급 탭으로 클릭하시면 저거를 이제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변화의 그 숫자가 더 이상 크게 안 바뀐다 할 때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산해 내는 겁니다. 계산해 내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신경망 모델에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결합하는 트랜스포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변환시키는 액티베이션 펑션 어떤 트랜스포 펑션은 다 회귀 반경식 개념이에요. 회귀식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저기 커널로 되어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디폴트는 저게 우리 신경망에 고전적으로 썼던 그 라디얼 베이스 펑션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RDF 함수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자, 모델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디폴트로
굉장히 금방 나오죠. 실제 이 RB SVM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이 모델 자체가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 개수, 결국은 개수예요. 개수를 계산한 건데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계산이 결과가 나오고 모델이 보여지지는 않고 모델링 됐다라는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과시켜 보면 결국은 이제 세 종류를 구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이 뒤에는 이게 달러자 붙는 얘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의해서 분류한 결과예요. 분류 결과 값이고 이 오른쪽이 확률 값이에요. 확률, probability. 그래서 앞에가 만약에 세토사로 예측을 했으면 이 세토사 1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밑에 내려가서 뭐 버지칼라면 버지칼라 1 숫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숫자가 큰 숫자가 나와요. 1에 가깝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징이 좀 모호하면 거의 0.5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똑같이 분류를 했다고 해도 얼마만큼 분류의 정확도가 높으냐 하는 거는 예로 해주는 거, 이 숫자. 그래서 이 확률을 갖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실제 우리가 실측값, 물론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한 통의 데이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자체적으로는 자체 분류 정확도는 높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적용하려면 그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래갖고 우리가 분석 노드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2진 아니에요. 이 바이너리 분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밑에 있는 이 AUC나 진위 지수는 계산할 수 없고 이 각 범주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건데 얘는 지금 값도 50개 50개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능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단점이기도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가 많으면 전체적인 정확도를 맞추려고 하니까 당연히 많은 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지가 적으면 적은 학습 건수가 적기 때문에 걔는 전체적으로 분류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타겟의 비율이 너무 불균형 있지 않게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는 지금 50개, 50개, 50개 똑같기 때문에 거의 성능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 종류를 잘 구분하는 목적으로 하면 꽤 괜찮은 모델이 된 거죠.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는 97%이면서 범주 간의 균형도 상당히 균형 있게 만들어진 모델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학습하는 데이터에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97.3%는 분류 정확도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각 범주별로 흔히 얘기하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하려면 이 교차표를 그리셔야 돼요. 교차표에서 보통 행에는 결과값, 실측값, 실제 결과값, 보통 열에는 달러자 들어가는 모델의 예측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에다가 우리가 이 실측값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행의 행 퍼센트는 프리시전이 되는 거고 10%는 리콜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리콜. 그래서 프리시전은 원래 세토사를 얼마나 세토사로 잘 분류해내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세토사에 대한 프리시전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리콜이라고 한 거는 모델이 세토사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세토사가 얼마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되면 저게 퍼센트는 둘 다 프리시전과 리콜이 다 똑같이 100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블리오 된 게 원래 버진 칼라는 버진 칼라의 94%는 정확히 예측을 했고 6%는 잘못 예측한 거. 50개 중에 3개는. 그랬을 때 버진 칼라의 프리시전은 94%가 됩니다. 근데 버진 칼라의 그 리콜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리콜은 얘가 이 모델이 버진 칼라라고 예측한 게 48개예요. 48개인데 그 중에 47개가 버진 칼라였고 1개가 버지니카였던. 그러니까 이 리콜은 97.9%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세계 범주가 똑같이 관심이 있을 때는 그냥 분류 정확도로 여기 쓰시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 만약에 이게 뭐 세 군데 통신사라고 합시다. 통신사라고 하면 A 통신사, 뭐 K 통신사, 뭐 T 통신사, S 통신사, L 통신사 이런 식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제 L 통신사의 개념이야. 그랬을 때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어떤 모델이 이 얘는 L 통신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마케팅 액션.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L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L의 리콜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알고리즘을 바꿔가면서 또 X를 여러 개 바꿔가면서 모델을 계속 만드는데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 하는 거를 할 때 지금 이런 이슈라면 리콜 비율이 높은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하고 프리시전, 리콜 어떤 게 이 내가 만드는 모델에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 옵션을 여러분이 조정해서 달라지는 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디폴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를 조금 더 최적화하면 그만큼 올라가긴 해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케이스와 X를 추가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학습하는 데이터를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설명력 있는 X들을 잘 찾아서 넣어주는 게 그렇게 하시면 SVM이 된 거고요. 예로 한번 연습을 한번 뭐 연습은 다 오셨나요? 오늘 발표하실 분? 다 오셨어요? 순서 정하셨죠? 네. 다 오신 거로 생각하고 한 10분 정도만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10분 정도 좀 쉬셨다가 좀 준비하는 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예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분류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해보면 거의 다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LDA나 SVM의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LDA의 가장 큰 단점은 X가 연속형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SVM은 꼭 굳이 X가 연속형이 아니더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꽤 효과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알고리즘이 항상 좋은 모델을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떤 데이터에는 얘가 더, 어떤 데이터는 제가 더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쉽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많이 내가 적용시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연속형 X가 많은 분류 모델에서는 신경망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신경망의 단점은 너무 모델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만약에 이 모델링하는 데이터에는 잘 맞는데 의외로 새로운 데이터에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게 항상 모델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야. 이 일반화와 아주 일반화와 그 다음에 아주 스페시픽 그 사이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일반화시키면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 대신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상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지 분리해서 분리 정확도 60%짜리 모델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 근데 정확도가 낮은 거죠, 상대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다 보면 안정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중간에 사이에 사실은 모델의 개선 주기도 결정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델이 안정적인 모델이냐 아니면 1%라도 조금 더 정확히 분류하는 모델이냐. 근데 1%라도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려면 모델 주기가 그만큼 짧아야죠.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금융권에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원래 되게 오랜 우리가 분류 문제는 뭐냐면 신용평가 모델이었어요. 신용평가 모델이 이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많이 썼어요. 그럴 때 이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정적으로 오래 가느냐는 거. 그런 목적이죠.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뭐 아까 얘기한 그 오분류를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30% 틀리는 게 좀 좋다. 오히려 들쑥날쑥 어떤 때 90% 됐다, 50% 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도전장을 내는 회사가 이제 핀테크 업체죠. 핀테크 업체. 핀테크 업체가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의 금융권 시장을 갉아먹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에 돈을 뽑으려면 막 그렇잖아요. 리젝 당하고 하면 어디 돈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금융권에서 안 되면 저축은행 가는 거고 저축은행도 안 되면 지하금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금융권 모델을 만들 때하고 저축은행의 평가 모델을 만들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축은행의 보통은 저축은행을 찾는 사람들은 다소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레이 존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려고 모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예기치 않은데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한 가지 나중에 내가 신용도가 좋으려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꼭 식당 예약하면 못 간다고 연락하시고 뭐 저 취소 수수료 안 낸다고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이용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졸업한 그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인데 거기서 지금 뭘 하려고 하면 통신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통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특별한 당분이 없이 신용대출할 때 나의 통신 요금 납부 정보를 이용한다. 통신의 습관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용을 했는데 단지 통신 요금을 제대로 냈다 안 냈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 신용도 평가 모델에서 보는 건 얘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냐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급한 사람 있잖아요. 돈 꿔야 돼 막 갑자기. 그러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막 이렇게 돈을 꾸잖아요. 그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앞으로 여러분이 그 약관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온라인은 뭐가 틀려요? 약관을 보여준 시점에서 몇 초 만에 내가 눌렀는지도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약관을 우리가 어디에는 강제적으로 몇 초 동안 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넘길 수 있게 하고 보게 하고 해서 그 차이점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약관도 안 보고 눌러서 돈 꾸려는 사람과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돈 꾸는 사람은 신용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 약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나눠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1학기 때 해보셨으니까 알죠? 네,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게 상세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채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요 각 항목에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 물론 이제 뭐 나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서 3.5, 8.5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막 어떤 분은 여기 비율이를 막 적었다 보니까 막 이걸 30점으로 이렇게 적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이 칸에다가 0에서 10 사이에 실수까지 포함해서 정수를 적던 실수를 적던 0점에서 10점까지 사이에 점수만 적어주시면 돼요. 막 이거 30점, 40점 하면 제가 골치 아파 계산하는 게 거꾸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종합평가에도 마찬가지로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사실은 평가를 해보면 평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평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다 좋은 게 좋은 거 다 좋게만 주시는 분이 있어. 좋게 주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각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별로 여러분의 평가 특성을 반영을 해서 표준화를 할 겁니다. 개인별 표준화를 해서 그 표준화 점수를 평가자의 점수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가한 사람이 10명이면 10명 각각이 그 사람이 14명씩 평가를, 13명씩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을 반영해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표준화 시킨 걸 가지고 나에 대한 평가를 합산할 겁니다. 그래서 14명이에요, 14명.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평가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를 나눠 가지시면 되고 4장 정도씩 나눠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뺀 나머지만 이렇게 좀 나눠 가지시고 지금 저도 지금 시간이 50분 정도 하면 되겠죠. 나눠 가지시고 50분서부터 하고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대로 발표 시간은 10분,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5분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10분을 초과해서 설명을 할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줄어들 거고요. 전체 시간은 하여튼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15분을 딱 지켜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을 하시든지 어쨌든 15분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0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 평가는 반영을 안 할 테니까 이 시간이 4시간 부족하고 가시죠. 이걸 제출해 주셔야 제가 이걸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네, 50분부터 시작합니다.
발표는 이거. 네 개씩 가져갔죠. 아, 더 부족하시죠? 안 했어? 네?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수업했어요. 네 개씩 가져. 4개씩 받으라고? 자, 그럼 시작.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입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저의 10년 전부터 제가 이력서에 표시한 내용인데요. 제가 마케터로서 추구하는 아니면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 마케팅은 분석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모르고 어떻게 분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 제가 이 학교를 오게 됐는데요. 1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또 한 번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학기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더 역량을 갖춘 마케터, 경쟁력 있는 마케터가 되고자 학교에 왔는데 1학기를 지났지만 당장 제가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배운 걸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지라는 거가 모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던 찰나에 교수님께서 이 책을 소개시켜 주셨고, 빅데이터 활용법은 4이고, 여기에 그 모든 활용의 방법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때마침 되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보기로 하였고, 이제 오늘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발표할 부분은 빅데이터가 찾아준 효과적인 마케팅 부분을 이 챕터를 골랐고, 이 챕터를 저희 회사에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 상황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저희 회사는 클리오라는 화장품 회사고요. 올 2019년에 병역 목표가 고객 혁신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글로벌이었고 재작년에는 고객 품질 혁신으로 고객과 혁신은 매번 언급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근에 배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빅데이터 분석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변화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고객의 의견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접점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마케팅 형태는 또 고객 감성 분석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변화는 곧 고객 분석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고객을 되게 중시하는 만큼 고객 분석의 방법이 이렇게 변화했다면은 저희 회사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혁신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 혁신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흔히들 새로운 가치 창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가치 창조라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에 있어서 애플이 큰 타격을 입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이 90%가 진행된 거라고 보고 안주한다는 점이 큰 타격 요소로 꼽았는데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조는 단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을 나와서 결국 구현돼야 되는 거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장인적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끼워 맞춰가면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창조력이다. 그리고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하고 또 전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왜 지금 빅데이터를 도입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사회의 특성이 불확실성, 다변화성, 리스크성, 스마트성, 융합성을 띠고 있고 이에 따른 필요 요건은 통찰력, 이시적 능력,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미시 적응력과 대응력은 한마디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즉 문제 해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는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경쟁력 또한 창조력을 갖췄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창조력의 근간은 또 결국은 통찰력이 되고 이 통찰력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며 결국 혁신의 기반이 되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빅데이터 시대는 초지능적 분석을 통해 통찰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빅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비춰봤더니 저희 회사는 매스마켓에서 섹터 넘버원을 지향하고 있고 또 글로벌로 나아가서 KBT를 리드하고자 하는 커다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빅데이터 단계는
이제 데이터가 아예 없진 않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2단계 정도 수준. 네. 근데 이제 빨리 전략적 차원까지 나아가야지만 원래 경영 목표인 색조 넘버 그리고 KBT 리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에 제가 선정한 챕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서가 생기고 제가 그 부서로 이동을 해서 당장 무엇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챕터를 봤는데요. 당장 이제 목표는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목표는 효율적 매장 운영 관리과 매출 증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코너 분석을 하고 타임라인 분석을 하고 빈도 분석을 하고 패턴 분석을 하고 또 매장별 경쟁성을 진단하고 피크타임 파악하고 프로모션 효과를 인지하고 프로모션 ROI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좀 복잡해서 제가 딱 4가지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매장 경쟁력을 증대하는 것인데요. 매장 경쟁력의 요소로는 직원, 입지, 디스플레이,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는 방문율, 체류율, 체류시간, 구매자율, 재방문 비율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에 해당되는 직원, 입지, 디스플레이, 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해서 기본 매장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부분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매장력이 경쟁력이 갖춰졌을 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객 관점, 고객이 유입부터 구매까지 그 단계별로 기회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변화 흐름의 과정을 터널 분석을 해서 단계별 매출 향상 기회를 증대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모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방문율을 확인하고 방문객 패턴을 확인하고 금액대 그리고 주 구매 상품 그리고 연결 구매에 따른 프로모션을 체계화해서 프로모션 효과를 증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째는 체계는 있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봤을 때 느낀 것이 다 이제 회사와 브랜드 관점에서만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는데 결국은 가장 큰 가치는 고객한테 무언가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큰데요. 무엇보다도 고객 감흥 증대를 한다고 하면은 접점에서 브랜드 호감도를 증대하고 브랜드 가치가 증대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의 장기적인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석은 고객의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매장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인 이벤트, 상품, 매장 내 콘텐츠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고객 평가를 분석을 해서 각 요소별로 신선하고 차별화된 포인트를 부과함으로써 고객의 감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장기적 매출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목표를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서 아까 빅데이터 단계에서 살펴봤듯이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석할 데이터는 또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자동 수집 센서를 언급했는데요. 그 센서를 통해서 매장 내의 시간대별 고객 수를 파악하고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별 체류 시간을 파악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스나 자사몰 장바구니 구매 히스토리는 이제 예전부터 활용하던 이제 매장 내 데이터 부분이고 이제 이 자동 수집 센터와 기존 방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가 추가적으로 또 빅데이터 지금 아까의 그 4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을 때 특히 아까 고객 감흥 증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고객의 그런 각 요소별로 고객의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대한 고객의 호감도가 뭔가 수집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고객이 참여해서 발신할 수 있는 센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센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그 리모컨 같이 리모컨 지나다니면서 그 리모컨으로 좋아요 정도를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매장 내 무슨 버튼이든 터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아요 그 온라인 공간에서 좋아요 클릭을 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좋아요 클릭을 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가장 유용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DM이고 요즘에는 그 DM이 다 이제 모바일 DM화가 돼서 모바일 DM을 통해서 상품과 콘텐츠 프로모션에 대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네 가지 목표, 기본 매장 경쟁력 증대, 단계별 매출 향상 기회 증대, 그리고 프로모션 효과 증대, 그리고 고객 감용 증대라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시트는 310, 아까 그 고객 매장 효율, 매장 운영 관리랑 그리고 그러면 매출 증대 방안이었는데 나아가서는 제가 회사 내 빅데이터 부서에 있다고 하면은 더 고객을 파고들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고객의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이제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로 충분하지 않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외부 데이터를 법적인 문제 없이 회사 내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직 좀 잘 모르겠고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연관어 분석, 반전 분석, SNS 분석, 교육 분석 이런 분석 능력을 더 갖춰서 회사 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발표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그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매장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4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중에 아마 좀 입장이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퀴즈로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수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실제로 아까 뽑은 데이터들은 직접 그 교수님이 다 경험상으로 현장 지식 바탕으로 도메인 지식 바탕으로 다 뽑으신 것들인가요? 이런 요소요? 일부는 책에 있었고요. 일부는 제가 이전에 CRM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했었던 지표들을 같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부분하고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거. 아까 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현업에서 센서 데이터를 고객의 어떤 그런 모니터링 하려고 쓴 적이 있으세요? 저희 회사는 없었고요. 네. 제 회사는 없었고 요 책에서 썼더라고요. 요 책에서 그래서 그 정도는 이쪽에서 화장품 회사더라고요. 사례가 화장품 회사고 그래서 그 정도 센서 데이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매장에는 못하지만 테스트 매장 기준으로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회사 내에서 테스트 매장 한두 매장이라도 일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돌려봐서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효과를 일단은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걸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보통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를 센서로 있나요? 비콘을 사용해서 지금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비콘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제 매장 고객들의 그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저는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브라인 센서 앱. 포인트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 앱을 깔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매장 고객의 분석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빅데이터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매장 고객을 분석한다라는 부분은 매장에 고객이 방문하게 되면 고객의 방문율이라든지 또 체류율 이런 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빅데이터로 빠르게 대처한다는 부분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세분화된 고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프로모션을 실행하는 그 두 가지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뢰한 회사는 서양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랩핑 차일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네트워크 검색해 보면 최순실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데요. 최순실의 제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 국정농단 사태 때 불매운동을 했던 그런 거고요. 그 주요 상품으로는 아동복 전문 유통 브랜드고 주요 효과로는 2015년도에 국내 백화점 아동복 폰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그래도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아마 애기들을 아동을 이제 두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지도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슈사항은 뭐냐면 이 옷가게 즉 SPA 브랜드 특성상 넓은 매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매장에 위치해 있는 그 제품별로 매출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었고요. 또 시즌별로 MD의 재량에 맞춰서 그 점포의 직원이라든지 가맹 점주에 맞춰서 전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품들을 전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통일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또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통일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 또 매출량에 따라서 DP의 그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좀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장 위치별, 시간대별 고객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매장 고객의 체류율을 파악을 해서 결국은 매장의 프로모션을 좀 차별화시키고 효율적인 경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이 회사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 점포를 전체 매장을 다 상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세 가지 대상 점포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인천 연수 홈플러스에 있는 스퀘어 원점, 코엑스 물점, 세종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곳은 거주 지역, 한 곳은 쇼핑센터, 한 곳은 오피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상 점포를 수집했고요. 수집 데이터로는 매장에 설치해 있는 워크 인사이트 센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의 스마트폰 무선 신호, 그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했는데 워크 인사이트라는 센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었더라고요. 2014년도에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신호를 분석해가지고 매장 고객의 어떤 통계를 잡아주는 건데 매장의 요일별, 시간대별 그래가지고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리포트로 제시해주고 그래서 고객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고객의 행동 분석을 빠르게 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패션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한 분석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집 정보로는 매장 밖의 통행량, 매장 방문객 수, 체류객 수, 매출액, 객단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매장 밖의 통행량을 과연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저는 이게 좀 의문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매장 밖의 통행량을 어떻게 보지? 일일이 예전처럼 사람이 10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는 건가? CCTV로 많이 CCTV로 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분석 기법은 퍼널 분석이라고 해서 고객의 유입에서부터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인데 이게 그 고객의 그 동선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면 체류하고 구매하는 이런 변화 흐름을 파악해서 매장 내에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현황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체류율하고 방문율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건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평균 값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세종점이 가장 좋죠. 체류율도 좋고 방문율도 가장 좋은 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쭉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세종점의 통행량, 세종점 통행량 굉장히 낮거든요. 낮는데 외부 통행량 대비해서 가장 높은 방문 전환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주거 환경에 있는 점포가 가장 많은 방문율도 보이고 체류 전환율도 79.2%로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들. 또 통행량이 2배 이상이 많은 코엑스점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이상의 통행량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점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방문객을 이제 보였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낮은 지점으로 분석이 됐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퀘스점이 가장 임대료는 가장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인사이트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상권이라든지 주고객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쇼핑 상권인 코엑스점, 스퀘어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연휴 당일에 고객이 많았고 세종점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상권이다 보니까 연휴 직전에 어떤 선물하기 위한 어떤 방문율이 이제 높았다. 그래서 대부분 또 세종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일에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내의 구역별 점유율은 세종점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구역의 점유율이 가장 이제 높았었고 코엑스모점 같은 경우는 입구가 가장 점유율이 높고 아무리 운동인구가 많으니까 입구엔 점유율이 높았지만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쇼핑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스퀘어점 같은 경우에는 매장 입구 쪽에 점유율마저도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 스퀘어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플러스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구 쪽의 점유율도 많이 낮게 나타났어. 아무래도 그 홈플러스 안에는 이 점포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PB 상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매장 운영 방안을 이제 도출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여정에 따라서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쭉 있고요. 거기에 대한 KPI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실행했냐면 워크인사이트 솔루션을 도입해서 매장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량적인 매장 진단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걸로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담당 매니저라든지 직원들이 정말 이런 사이트를 이런 분석 내용을 보고 어느 곳에다가 좀 더 DP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전략적인 실행 방향으로 나왔었고요. 또 일관적인 본사 운영 방침을 각 매장에 맞게끔 뭐 일률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 대리점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하지만 아무래도 각 지점마다 여러 가지 그 고객의 어떤 층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실행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각 지점별로 전략적인 상품 분산 배치를 통해 가지고 그 각 지점에 맞게끔 경영 전략을 짰던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이 회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잘 실행됐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석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빅데이터로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내용들을 좀 보면 HY 스타일이라는 회사입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푸케어 브랜드인 티타니아하고 가이 브랜드를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였고요. 이 세 회사의 주요 시장은 뭐였냐면 굉장히 경쟁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경쟁이 좀 가열돼 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푸케어 브랜드다 보니까는 임용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효과성에 대한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대중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 성장에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집 데이터들은 이제 로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쇼핑몰에 대한 어떤 내용들, 고객이 어떤 루트로 들어와서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고, 각 그 홈페이지에 있는 채널별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SNS, 또 쇼핑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분석 솔루션은 이제 R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이제 수립했고요. 기업은 이제 현재 여기 컨설팅 의뢰한 기업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빅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푸케어 시장하고 고객을 제대로 파악해서 매출을 좀 상승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실질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었는데 제대로 고객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 즉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서 고객을 세분화시키고 그 고객에 맞는 타겟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 이 회사의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매층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 주문량, 디바이스별 분석, 고객 연령 분석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날 주문량이 주말이 금요일에서 일요일 주문량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되게 의아한 게 저도 의아했던 게 월요일에서 목요일 주문량이 평일날 주문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푸케어인데, 그죠? 그리고 뭐 모바일도 55%, PC가 45%. 보통 우리가 쇼핑몰 보면 모바일은 훨씬 더 많거든요. 한 8대2 정도 지금 예전에는 막 5대5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 보면은 모바일하고 PC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깜짝 놀라실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고객 연령층도 이제 네이버의 연령층은 25세, 39세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 PC를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요. 발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25세, 30대 직장인의 온라인 채널 타겟으로 선정을 해서 연령대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고객군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은품을 좋아하는 발각질 관심 고객, 오직 발각질 관심 고객, 장바구니 품목이 다양한 손발톱 고객 이렇게 해서 기타 해가지고 5개의 고객을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각 고객별로 어떤 것을 통해서 유입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검색 유입어를 이제 나눴었고요. 그래서 각 고객별로 주요 구매 제품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지고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질에 대한 검색량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관련 상품 검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HY 스타일 제품에 대한 후기를 수집해서 긍정, 부정 요소를 분석을 해보니 각질 제거기가 거칠고 커터칼의 수명이 짧다는 그 품질에 대한 낮은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HY 스타일 입장에서는 이 각질 제거기에 대한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해서 고객들한테 이런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결과는 좀 나왔고, 계절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계절별 키워드가 여름하고 겨울에는 달랐는데 여름에는 뭐 이러한 키워드가 있었고 겨울에는 크림이라든지 선물용 이러한 검색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그 타겟별로 핵심 구매층, 고객 맞춤형, 계절 맞춤형, 전략적 마케팅을 해가지고 각 타겟별로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프로모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핵심 구매층이 2529 세대 직장인들이니까 근무 시간에 PC를 사용해서 구매를 많이 한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시간에 맞춰서 프로모션 쿠폰을 발송한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홍보 이메일을 발송한다라는 거였죠.
월에서 목요일날 오전 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대인데 이때 과연 정말 여성 직장인들은 이때 정말 구매를 많이 하는구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었었고요. 고객 맞춤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은 구매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또 개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또 추천 프로모션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계절 맞춤형 전략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선물에 대한 문구를 작성해서 홍보를 진행했고, 전략적인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발 제거기에 대한 그 사용법에 대한 미숙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동영상을 좀 업로드하고, 또 어떤 그 양이 작다는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30초 한대 이내에 마무리 좀 가격으로 이렇게 좀 행사를 좀 진행을 했던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초과돼서 네. 질의 시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공공 활용 사례 발표할 김희정입니다. 제가 선택한 부분은 이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인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그냥 발생 전에 예방까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짰는가가 좀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관련된 연구 자료도 좀 찾아보고 보충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행자부에서 이것을 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홍보 영상 한번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행자부에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지역 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결국은 국가 예산도 낭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 조기인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기 이르렀는데 언론 기사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 키워드 같은 것을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크롤링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에
가중치를 분석해서 이것이 결국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되었는가, 그래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원인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내용은 일단 행정자치부 사례를 쭉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민원 빅데이터의 실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신문고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입니다. 그리고 민원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연구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해외 사례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NS나 포털사이트에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자.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갈등이 발생된 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 거였는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주요 포인트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공공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미리 인지해서 갈등 발생 이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였냐면 일단 이 SNS 그리고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 어휘의 심각도, 위험도를 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될 수 있는 가장 관심이 많은 키워드와 또 현안 이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한 거죠. 인과관계 분석을 해서 가중치를 두고 이것이 제도하고 혹은 관련된 기관과의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 출연한 갈등 어휘를 실제 갈등 여부 비율값으로 측정을 해서 이게 이제 주의, 관심, 주의, 심각 세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2015년 4월 당시에 강원도 경우에 2.9점의 관심 단계였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틀 뒤에 조금 주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일 빈출 화재여가 교육청이었고 실시간 화재여가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연관 분석 결과 강력, 누리과정, 불편성 이런 단어가 교육청하고 연관이 있었고 결국 실제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강원 도민의 반발을 크게 샀는데 이것을 시각화해 보니까 이 화재어가 서울, 충북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차 담당자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랑 결재권자가 확인을 한 후에 행자부에서 보고를 하면 이제 지자체 각 기관과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민원 빅데이터 실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뭐냐면 10월 6일 날 검색을 해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4,479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일에 비교했을 때는 한 47% 정도 급감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데이터를 좀 보면 오늘 민원 추이도 보면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2만 건이 넘었어요. 근데 전일 동시간 대비로는 마이너스 12% 정도 급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별 민원 추이 사항을 보면 민원 건수 그리고 증감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역별로도 지금 현재 민원 신청 최다 지역이 경기 지역이고 민원 신청 최다 기관이 지금 서울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의 민원 키워드 중에 이 지구가 먼저 되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입주 예정자, 모델하우스, 그리고 편의시설, 토지 주택공사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우리 이항석 선생님 관심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금 190건으로 가장 많고요.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성별로 볼 때는 여성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아무래도 30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늘의 민원 키워드를 클릭을 하면 민원 추이 그리고 연관 검색어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지역이나 기관이나 성별, 연령대별로 아까 보신 것처럼 현황이 나타납니다. 요 관련된 또 공공 데이터는 data.주요.kr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좀 전에 보신 거하고 비슷한데 화면을 키워서 여기에 보면 지자체별로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별 비출 화재어라든가 이런 관련 키워드들을 우리가 데이터로도 이렇게 데이터 형태에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민원 빅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 일단은 민원을 가장 많이 올리는 기관이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민원들의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주요 일간지나 언론, 소셜, SNS, 블로그 같은 이러한 인터넷 포털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이제 형태소별로 정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 수집하는 단계가 이제 이런 단계죠. 민원이나 언론이나 소셜에서 수집을 하고 형태소를 분석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빈도와 비중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언급된 부분이죠. 이렇게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 노드와 인접 노드는 미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결 중심성 노드는 노드가 각 노드 간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수로 가중치를 둬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유형별로 이슈 목록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량 분석, 토픽 모델링과 정성 분석, 내용 분석을 교차해서 갈등 원인과 해법까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 이 빅데이터 기반에서 갈등 조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조사 결과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요 4가지 틀이 이것입니다. 미디어와 소셜을 4분의 1로 두고 이게 드러난 소셜에서는 아직 좀 마이너스이지만 미디어에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한 이슈로 보고 그리고 미디어에도 나타나 있고 소셜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 있다면 이건 이제 현안 이슈인 거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이슈 그리고 숨겨진 이슈, 잠재적 이슈 이렇게 4가지 이슈로 단계를 분류해서 이슈의 변화를 추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 단위를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분석을 해서 주요 이슈의 변화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일 대비 동시간 대비 얼만큼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해외 사례는 잘 아시겠지만 유엔에서도 안전이나 고용이나 이 관련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EU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9.11 이후에 국토안보부에서 미국 전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빅데이터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영국에서도 이러한 이제 정부의 빅데이터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크게 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면 검색어하고 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민원들하고 네. 같이 교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뭔지를 분석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화를 하거나 기존에는 민원을 제기할 때 했는데 일단 SNS를 통해서 많이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안 되면 기관의 각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한 이제 민원의 키워드나 접수 문서를 형태소별로 단어별로 다 분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스마트 아이랜드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수입니다. 우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거의 매년 여름에 제주도를 가다시피 할 정도로 제주도를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가기도 했어서 책 목차를 보자마자 그냥 가장 눈에 띄어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든 시스템 설비를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고성군이 2019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규모 사업에서 당선이 되면서 테스트베드와 배우단지를 같이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토대로 테스트베드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테스트베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핸드폰 DMB도 제주도가 테스트베드 지역이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같은 것도 제주도에서 테스트베드 지역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관광사업 개발에도 지금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특화된 지역 거점형 데이터를 가장 필요로 하는데 사실 공개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정보들을 얻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주도청에서는 기상청이랑 제주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버스 승강장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 정보, 그리고 날씨 정보 이런 거를 공공 데이터로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버스 교통카드 이용 정보나 BC카드 소비 패턴 정보 등도 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공장 기업에서 데이터를 이제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이제 뭐 택시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랑 민간 데이터랑 같이 융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한 케이스예요. 특히 저 와이파이 접속 정보를 제주도에서 얻으려고 2016년부터 이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시작을 해서 5,000개를 한 번에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와이파이가 거의 전 지역에서 다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홈페이지까지 막 개설을 해서 와이파이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와이파이 접속 정보랑 카카오에서 받은 이제 이동 데이터를 통해서 관광객의 이동 경로 분석을 진행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C카드 소비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 위에서 분석이 된 이동 경로랑 소비 패턴 정보에다가 기상청에서 받은 실시간 제주 날씨 정보를 같이 융합을 또 해서 상황에 따른 유동 인구 풀 라우팅을 이제 매시업하게 되는데요. 매시업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찾은 공공 데이터 중에 제주도청에서 공개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가 1학기 때 계속 진행을 했었던 그냥 기본 정보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국인을 표본으로 해서 진행을 한 데이터인데 총 표본의 수는 5,832개였고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성별에선 여자, 그리고 학력은 대졸, 연령은 21세부터 30세까지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행의 목적은 휴가 및 순수 여행, 그리고 여행의 방법은 이제 개별 여행이 자유 여행이에요. 그리고 연간 1회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요. 이거는 외국인의 경우인데 총 표본 수는 3,828개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중국권에서 온 여행객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직업이 이제 저희는 뭐 전문직이었는데 여기는 관리자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주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일부인데 와이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이파이 사용 횟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버스를 탈 때라고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성산일출봉에서 시작을 해서 천지연포, 주상절리대, 삼방산, 다시 주상절리대, 사라봉, 제주박물관, 기자림, 그리고 다시 성산일출봉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건 이제 여행객들이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을 할 때 어떤 경로로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른 건데 도착지를 제주 동문시장으로 설정을 해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요일은 목요일에 시간은 16시 이후에 그리고 제주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주 동문시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녁 시간을 공략을 한다던가의 방법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제주 데이터 허브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코스들을 정리를 해놓고 보여준다거나 또는 뭐 가볼 만한 장소나 맛집 같은 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도는 지금 안 되더라고요.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자전거 코스인데 자전거를 타는 코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밑에 보시면은 뭐 총 거리 42km, 소요시간 3시간 10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가 A, B 이렇게 써져 있는데 A에서 B를 가는 코스가 몇 킬로인지 몇 분이 소요되는지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코스마다 있는 주요 이제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도 나와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한 10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런 제주도 같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주패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기 카카오에서 공개한 정보랑 제주시에서 공개한 정보를 이용해서 저 렌트카나 맛집 같은 거를 소개를 해주는 이제 뭐 그런 어플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이 제주도가 이 분석을 진행하려고 정보를 모은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했는데 사실 공개된 자료가 너무 모자라고요. 그 기간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열람을 하고 싶은 자료가 있었는데 권한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주택 시세 판정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 요약을 하고요. 추가할 내용은 추가돼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KM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2016년에 그 로빅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은 연립이나 다세대의 시세를 조정하는 플랫폼이고요. 개발 배경을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의 건축 연도라든가 면적, 세대수, 주차 대수, 뭐 시세 정보 등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적게는 뭐 한 동에 8집밖에 없는 집들도 있어서 그런 객체들이 워낙 많고 정보도 적다 보니까 KM 컴퍼니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립 다세대 시세 예측 플랫폼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 단계를 보시면요. 일단 KM 컴퍼니는 로빅을 통해서 각 구생들에서 담보대출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토부나 행자부, 통계청 등에서 건축물 정보, 뭐 실거래 데이터, 그다음에 인구 정보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우선 시세 예측 모델 개발 순서를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 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K평균 분집화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고정을 통해서 모델을 운영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실거래 정보라든가 감정 평가 정보,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 인구 데이터 등을 데이터를 정리해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을 체크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식이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이 있는데요. 원가 방식은 우리 관공서처럼 흔히 거래하기 힘든 부동산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건물의 권리가액을 설명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익 방식은요, 수익형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긴 한데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매물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죠. 그리고 금리의 영향도 받아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비교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비교 방식은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윗집이 작년에 1억에 팔렸어요. 근데 저도 올해 집을 팔고 싶을 때 우리 집은 윗집보다 확장도 되어 있고 수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윗집보다는 한 1,000만 원 더 받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는 비교 방식에 대한 모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예측 모델은 K평균 분집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집파의 개념을 보시면 분집파는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 각 객체를 일정한 분집으로 나누는 모델링 기법입니다. K평균 분집파는 각 분집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중심에서 가까운 거리는 객체를 할당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마포나 용산이나 서초나 강남의 지역별로 거리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 분집을 2개의 분집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분집을 2개의 루미대로 설정을 하면 시스템은 2개의 루미의 점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을 들이면서 2개의 그 분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분집별로 평균점을 구합니다. 평균점을 구해서 중심점을 정하면 각 객체들은 그 중심점과 가까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용산에 있던 녹색점이 노란색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객체가 들어와서 다시 또 새로운 중심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점이 살짝 이동을 하고 여기도 중심도 살짝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또 여기 용산에 있던 데이터가 다시 또 마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각 객체들이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실시하고요. KM 컴퍼니는 최종적으로 서울은 16개의 분집으로 정하고 경기도는 6개의 분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 모델에 대한 그 가격을 구정해야 되는데요. 우선 시점 고정을 합니다.
보시면 시점 보정은 거래사의 시점과 감정 평가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점 보정을 통해서 시세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작년 말에 거래된 데이터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데이터라고 본다면 가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거래된 게 금액이 더 싸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적다든가 아니면 금리가 인상돼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분석이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는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형 조사에는 매매가격 지수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지수에 있는 데이터를 적용해서 가격을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에 대한 구성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가 확률 조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다르다 한다면 각 요인별로 격차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 지역에 행정적인 규제가 많아서 행정적인 요건이 안 좋다 판단된다면 격차를 차등을 줘서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가격을 다시 수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을 보면요. 대중교통의 편의성도 있겠고 시공사의 브랜드라든가 층별로 효용성에 따라서 다시 또 격차율을 적용을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증 단계인데요. 검증은 COD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COD 분석은 평가의 중립성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COD는 수치가 낮을수록 더욱더 균형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표를 보시면 그 외부 감정평가 범위의 감정 금액과 그다음에 루빅에서 그 시세를 한정한 금액에 대한 COD를 보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COD가 8.9%, 그다음에 경기도는 6.8% 정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경기도가 모델의 예측력이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10% 수준에서는 71.8%의 정확도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20%의 수준에서는 90% 이상의 예측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로빅은 주택 구매자나 투자자에게 그 효율성을 제공하고 부동산 및 금융권의 시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이트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요. 일반 개인이 활용하기보다는 금융권의 감정평가 예측 모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COD 분석 저게 COD 분석이요. 예, 세 개 나와 있는 거. COD 분석 이거는 찾아보니까 분산 개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COD 분석은 그 평가의 균일성을 측정하는 지표여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좀 훨씬 더 모델이 더 정교하고 균일한 그런 걸 나타낸다고 이렇게 제가 조사한 거는 정확도에 대한 구간 추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NAP나 여러 가지가 뭐냐면 추정한 거를 전 추정하지 않고 신뢰 구간 추정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추정된 거에 약 지금 평균으로부터 이 편차가 약 8.9% 정도 벌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COD는 Coefficient of Disper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구간 추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로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이트가 유료잖아요. 근데 로빅은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100건을 줘야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0개를 줘야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건당은 10,000원 정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건선동에 있는 빌라를 한번 조회해봤는데요. 지도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는 기본 정보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시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이 사실 시세는 아니고 그냥 감정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지금 국민은행에서는 그 리본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도 서비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외교부 정보나 건축물 정보, 그 다음에 시세에 대해서 제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시세예요. 이게 현실적인 시세인데 이 리본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리인가요? 네? 거리인가요? 아 시세요, 시세. 네, 시세인데 우리가 보통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리본에 나와 있는 그 평균 시세가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금융기관들은 다 금융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부업에서 그 대출을 받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은행 사이트를 기준으로 그 삼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그 리본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금액이 낮잖아요. 금액이 낮은데 그러한 이유가 은행들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을 해요. 낮게 책정을 해야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이런 그 리본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사실 이 리본을 신한은행에서 처음에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한은행도 그 빌라에 대한 금융가를 여기 그죠? 로빅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죠? 이걸 생각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얘기하는 시세는 이게 뭐냐면 저게 경매나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채권,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금액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아파트에 대한 금리랑 빌라에 대한 금리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금리가 싸요. 왜 그러냐면 안전한 자산이고 또 외부 감정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국민의 시세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외부 감정을 다 주거든요. 외부 감정을 주는데 그러면 감정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료를 은행들은 그걸 금리에 일단 누기죠. 금리에 누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여기 로빅에 대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 대한 그 경매에 대한 감정가나 그런 거에 대한 성향이 강한 게 아까 본 거래사례 기록법에서도 지금 비교 방식을 채택하거든요. 즉 경매에서도 그 빌라 같은 거를 감정을 할 때는 그 감정 평가에 대한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거는 장관령인데 거기에서도 집합법률의 다세대는 비교 방식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로빅이 그런 기준을 맞춰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Y를 그러니까 이게 Y를 어떻게 놓고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이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얼마나 사람이 사느냐는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있고 내가 내놓는 가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여기는 다분히 아파트보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빌라를 중심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 빌라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보시면 그 COD가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가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 외부 감정평가 법인이나 본인들의 사이트가 이 정도까지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고 보면 나중에 이런 게 뭐 감정평가서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각 금융사들은 그 본인들의 플랫폼을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제일 좋은 게 국민은행이 제일 좋고요. 신한은행도 이걸 개발에 참여했는데 신한은행도 솔이라는 걸 개발해서 따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잠깐. 지금 여섯 번째죠. 두 분 남았죠?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또 그게 또 있나요? 있나? 그 저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로 봤을 때 아 예.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0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10분 정도. 10분까지 필요 없네. 5분 정도면 돼요. 네, 지금 제가 그 교수님께는 이메일로, 그다음에 여기 계신 다른 학우분들한테는 단톡방에 링크를 제가 좀 올려놨어요. 네. 그 자료를 지금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할 때 자료 준비나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아니면 링크 이런 것들을 많이 걸어놨으셨어요. 보시면서 이해를 예, 그러면 5분 후에 하는 거로 하죠. 5분이면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9시 10분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서부터. 지금 9시 2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SV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준말입니다. 여기에 사과와 오렌지를 보여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오버 워즈에 대해서 데이터가 한 개죠. 변형된 것 중에 하나죠. 워드 또 맥이라는 것은